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2장, 종잣돈을 모으는 재테크 기술이라는 제목이고요. 75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5가지 질문. 아들아, 너는 어제 나에게 투자에 관해 물었다. 네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니 이 아버지는 무척 기뻤다. 네가 묻고 내가 답한 5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 아버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경제적 독립을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너의 첫 질문이었다. 만약 네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 문을 닫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네가 직장을 관둬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상에는 네 의지와 무관한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은 부도가 났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현금 흐름 등 여러 원인이 회사 부도로 이어졌다. 회사 직원이었던 아버지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 곤란을 겪어야 했다. 이후 옮긴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하며 25년을 다녔지만 그마저도 재작년 갑작스럽게 퇴직을 통보받았다.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나가게 됐다. 아버지뿐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본인 결정과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 있다. 회사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절대로, 직장인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월급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사 생활은 언제든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직장으로 시작하되 직원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직장 생활을 발판으로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버지, 그러면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의 두 번째 질문이다. 아버지는 돈 버는 시스템을 배우라고 말했다. 또한 토대를 마련하기 이전에 먼저 경제적 독립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말라. 라는 말에 그 원리가 담겨 있다. 아버지는 직원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앞으로 직장인이 아니라 문화 자본가와 문화 사업가로 살아야겠다는 삶의 방향을 정했다.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보니 갈 길이 보였다. 아버지는 지금 글을 쓰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문화 사업을 기획하는 길을 걷고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는 글쓰기와 발성 연습도 그중 하나다. 너의 아침잠을 방해하는 시끄러운 발성 연습도 바로 그 준비를 위한 트레이닝의 일환이다. 또한 끊임없이 책, 영화, 사람들을 접하며 영상 컨텐츠 소재를 발굴하고 있다. 지금 아버지가 하는 활동이 바로 문화 자본가, 문화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다. 너도 너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직장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은 어디 없나요? 너의 세 번째 질문이었다. 아들아, 직장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저축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안정적인 방법이지만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한다. 저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먼저 소득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소득은 종속 변수다. 지출은 독립 변수다. 고정된 소득을 바꾸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지출은 미래 자산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 지출, 생필품 등 필수 물품을 구입하는 필요 지출, 필요는 없지만 갖고 싶다는 이유로 구입하는 욕망 지출로 구분해라.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투자 지출 비율을 늘리고
욕망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하면 돈은 저절로 모인다. 또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엄마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2억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익이 안정된 이후 매월 200만 원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고, 그 결과 2007년까지 2억 3천만 원을 마련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다. 돈을 아낀다는 건 즐거움을 참아야 하는 고통이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참아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이런 본능을 통제하려면 강제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아버지는 정기 적금을 추천한다. 우리도 정기 적금이라는 방법이 주효해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다. 부동산 투자는 종잣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너도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면 무엇보다 종잣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길 바란다. 저축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너의 네 번째 질문이었다. 아들아, 세상에 여러 투자 방법이 있지만 100% 이기는 방법은 저축밖에 없다. 모든 투자는 다 리스크가 있다. 주식 투자건, 가상화폐 투자건, 뼈를 깎는 공부가 필수고, 여기에 남보다 앞선 고급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고도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대다수가 돈을 잃는다.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이고 확실하지만 여기에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부동산 재테크를 자본 없이 한다는 것은 주식을 정보 없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선 저축하라는 것이다. 저축으로 어떻게든 종잣돈을 만들어라. 이것이 경제적 독립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너의 마지막 질문은 인생에 관한 것이었다. 너는 푸시킨의 시를 내게 보여주며 정말로 슬픈 날을 견디면 기쁜 날이 오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 마지막 질문에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고 싶다. 아들아, 인생의 답은 알 수 없다. 미래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기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견디기 위한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참고 견뎌 나가면 어느 순간 지나간 모든 일이 행복이 되는 것이다. 81쪽. 알면 돈이 되는 청년 지원 혜택. 아들아, 젊은이는 이 사회의 미래다. 이 사회의 미래인데 취업난과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사는 게 퍽퍽하기 그지없다. 너는 그나마 빚 없이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네 또래 많은 청년들은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사회 초년생의 급여가 그리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며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똑똑하게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청년 지원 금융 정책을 일러주고자 한다. 너와 네 또래 청년들의 종잣돈 모으기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첫째는 청년 희망 적금이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적금이다. 2022년 2월 21일 출시했으며 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소득 기준에 따르면 총 급여가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매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다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 효과로 치면 연 10%에 해당한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정기 적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종잣돈을 모을 때 가장 좋은 건 매월 강제 저축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년,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있으니 해당된다면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둘째는 너희가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면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소득세 감면 혜택이다. 먼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다.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2년 동안 월 12만 5천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다.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다. 최대 1억을 연 1.2% 이자로 빌릴 수 있고 만기가 2년이지만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세 중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간 150만 원 한도로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도 살펴볼 만하다. 납입 금액의 40%까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 상품이다. 연말 세제 혜택이 높지만 원금을 손실할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군에 입대했다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군대에 있는 네가 지금 넣고 있는 그 적금이다. 월 최대 40만 원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연 5%대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 소득이 비과세인 데다 전역 시 만기 원리금의 33%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월 40만 원씩 18개월간 납입하면 원금이 720만 원에 은행 이자와 국가 지원 이자,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들은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경제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당사자가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혜택이니 알고 있는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서울 청년 포털 등 청년 지원 사이트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알아볼 수 있다. 아들아, 여러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크다. 여러 지원 혜택은 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융 제도에 두루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알면 바로 돈이 된다. 86쪽 돈이 모이는 저축 방법. 22, 0. 이 두 가지 숫자는 나에게 아픈 상처다. 매달 22일 남편 월급 통장의 맨 마지막 줄은 0원이었다. 어차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면 아예 강제적으로 저축해서 어떻게든 목돈을 모으고 싶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이런저런 지출을 하고 나면 항상 남는 게 없었다. 이러다 평생 전셋집을 전전하는 게 아닌지 암담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강제 저축이었다. 남편 월급날인 20일에 정기 적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도록 했고, 이후에는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 대금 등
필수 지출이 자동 이체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20일 월급이 들어와도 22일쯤이면 잔액 영원이 되기 일쑤였다. 이것이 매월 22일 우리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였다. 남편, 오늘 외식하자. 나, 통장 잔고 영원이야. 남편, 20일에 월급 들어왔잖아. 나, 자동이체로 통장엔 영원. 신혼 초에 통장 쪼개기가 유행했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통장 쪼개기는 용도가 각기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나는 그렇게까지 관리할 돈이 없었다. 남편의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즉시 정기적금, 공과금, 보험료, 카드 대금 순으로 빠져나갔다. 특히 신용카드 대금에 항상 변수가 많아 한 달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카드 대금의 대부분은 아이들 학원비였다. 나는 이런 와중에도 정기 적금만은 반드시 지켜내려고 발버둥 쳤다. 만기까지 1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지루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의 맛.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값진 선물이며 행복이다. 통장 잔고 영원을 버텨낸 나만의 저축 노하우는 세 가지였다. 먼저 나는 저축을 위해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적금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으로 공과금, 보험료 같이 꼭 나가야 하는 지출 항목이 자동 이체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지출했다. 어떤 달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항목 이외에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돈이 나갈 때가 있었다. 그런 달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절약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목돈이 나간 후 그 여파가 한 달로 끝나지 않고 두 달 정도는 힘들게 생활해야 할 때도 있었다.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적금을 깨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적금은 이미 쓴 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 덕분에 적금을 깨지 않고 만기까지 다 부을 수 있었다. 특히 나는 정해진 금액을 넣는 정기 적금을 선호했는데 매달 스스로 액수를 정하는 자유 적금은 유혹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달은 지출이 많으니까 저축을 줄여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목돈이 모이지 않는다. 정기적금은 강제 저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매월 200만 원 남짓을 적금에 부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예적금에 가입해도 이자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도 정기적금을 선호한다. 남편이 퇴사한 지금은 예전만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최소 10만 원씩 적금에 넣고 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저축하면서 느꼈던 그 충만한 희열만큼은 아니지만 10만 원도 내게 의미가 있다. 적금의 만기가 도래했다고 알려주는 문자는 마치 응원 문자와 같다. 안창순 고객님의 예적금 만기 일자가 11월 22일입니다. 같은 문자를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그날 하루는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다. 은행에서 만기된 적금을 예금으로 전환하고 돌아올 때 버스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긴 시간을 인내한 나 자신이 대견하고 해냈다는 성취감도 만만치 않다. 둘째, 나는 가능한 한 대출을 빨리 상환했다. 나는 전세를 구하거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대출을 적극 활용했지만 일단 대출 받은 후에는 어떻게든 만기가 되기 전에 일찍 상환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신용이 좋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나 담보 대출은 남편에게 받게 했고 나는 무엇보다 상환 계획을 꼼꼼히 짜고 빨리 대출을 갚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대출은 대부분 1년 안에 전액 상환했다.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내면서 빨리 갚는 게 바보 같은 일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1억 원을 4% 금리로 30년 동안 빌린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는 7천만 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는 6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나마 고정금리라면 다행이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오를 때는 이자가 어디까지 불어날지 알 수 없다. 금리가 6%로 오르면 갚아야 하는 이자 금액만 원금을 훌쩍 넘게 된다. 그런데 1억 원의 대출을 1년 만에 갚는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율 1.5%일 때 100만 원 남짓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당장의 수수료는 남은 기간의 이자에 비한다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대가다. 나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자면서도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겁다. 그게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유보하면서라도 저축하고 대출을 갚는 이유다. 91쪽. 세상에 풋돈은 없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티끌은 아무리 모아도 티끌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티끌을 모으면 태산은 아니어도 동산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 집에는 길쭉한 저금통이 2개 있다. 하나는 큰아들 책상 위에, 다른 하나는 안방의 탁자 위에 놓여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두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저금통은 회사에서 선물 받았다고 남편이 가져다 준 것이다. 나는 동전이 생길 때마다 저금통에 저금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후에는 잔금이 생기는 일이 드물었지만 그래도 잔금 모으기를 계속했다. 잔돈 모으기를 계속했다. 적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금통에 모은 동전은 이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 가서 지폐로 교환했다. 모을 때는 얼마 안 되는 동전이지만 은행에서 바꿀 때쯤이면 2, 3만 원이 훌쩍 넘어가 뿌듯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은행에 가기가 힘들어져 이사를 다닐 때도 그냥 저금통을 잘 챙기기만 했다. 3년 전쯤이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동전을 교환하고 싶어서 동전을 정리했다. 그때 남편과 작은 아들이 희귀 동전 검색을 도와주었다. 그날 시가가 40만 원이나 하는 10원짜리 희귀 동전을 발견했다. 환호성이 절로 나왔다. 나는 저축의 중요성을 친정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아버지는 허튼 돈에 한 푼 낭비하는 일 없이 절약하며 사신 분이다. 아버지가 아끼지 않고 쓰는 돈이라고는 우리 형제의 교육비와 땅을 사고 소를 사는 돈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 지출에 쓰셨던 것이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시골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셨고 지금도 노후 걱정 없이 지내신다. 내가 대학교 4학년일 때의 일이다. 현장 실습 때문에 4학년 1학기 동안 지역 유치원에서 실습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때 매월 25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25만 원씩 3년 동안 정기 적금에 가입하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용돈을 따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25만 원을 고스란히 적금에 넣었다. 내가 불입을 시작했지만 현장 실습이 끝난 후에는 부모님이 불입을 해주셨다. 3년 후 친정아버지는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며 통장을 주셨다. 그 적금 통장에는 25만 원이 차곡차곡 1,000만 원이 모여 있었다. 그 적금 통장을 보면서 돈은 이렇게 모으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 결혼하고 한참 동안 남편의 외벌이 월급으로 생활했다. 물론 내가 돈을 관리했다. 나는 결혼 초부터 적금에 가입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첫 회사에서 받아오는 월급은 너무 적었다. 게다가 그 회사는 곧 IMF로 부도를 맞았고, 그래서 몇 개월간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된 적도 있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저축은커녕 기초 생활비를 쓰는데도 허덕였다. 결혼하면서 생긴 대출금과 카드 대금도 있었기 때문에 매월 생활이 고달팠다. 다행히 남편은 얼마 가지 않아 새 직장으로 이직했다. 이직한 직장은 안정적이었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었던 남편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도 전보다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1998년에서 2000년 6월까지는 적금은 소액만 넣고 예금 위주로 모았는데 그렇게 예금한 돈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곧 통장에서 사라졌다. 신혼 초 가장 힘들었을 때 악착같이 모은 500만 원도 결혼하면서 생긴 대출금은 상환하는데 모두 사용했다. 남편 월급이 좀 오른 2000년 8월부터는 정기적금 위주로 돈을 모았다. 예금이나 강제성 없는 저금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체감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저축하겠다는 마음이 컸다. 남편의 월급 중 200만 원은 매월 정기 적금에 부었고 공과금과 카드 대금인 필수적인 지출금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다. 그 시기에는 남편 상여금이 기본급의 800%로 올랐기 때문에 연말이나 명절이면 꽤 목돈이 들어왔다. 나는 그 돈도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정기 예금에 넣어 목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2007년까지 2억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다. 나는 2013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월급 전액도 정기 적금으로 저축했다. 직장에 들어간 첫 해 연봉은 1,700만 원 정도였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서 10년 차인 지금은 3,500만 원 남짓의 연봉을 받고 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남편 월급의 50%를 무조건 정기 적금에 넣었다. 월급이 420만 원이면 210만 원을 정기 적금으로 넣는 시기였다. 거기서 내 월급을 모두 저축하니 매월 정기 적금 액수가 꽤 되었다.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다 보니 생활은 여유롭지 않았다. 가족들 옷은 중고 시장에서 사 입혔고 새 물건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가 집에서 주로 입는 옷은 남편이나 아이들이 안 입는 옷이다. 오히려 그런 것이 편하다. 가전제품도 부품이 없어서 더는 못 고친다는 진단을 받아야 중고로 재장만했다. 그렇게 모은 종잣돈은 집을 구매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요즘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보다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더 공감을 얻는다고 한다. 내일을 위해 오늘 구질구질하게 아끼는 것보다 오늘을 위해 기꺼이 소비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티끌도 모으면 큰 힘이 된다.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 수 있어도 모은 티끌을 눈덩이처럼 불리면 동산은 될 수 있다. 우리 가족이 2007년까지 10년간 티끌처럼 모은 종잣돈 2억 3천만 원은 그 자체로는 태산이 되지 못했지만 오늘까지 만든 자산 50억의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95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